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현장 근무를 하다가 6월 달부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현장에서 지금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은 제가 대구로 내려와서 있는데 그동안 바빠서 유튜브에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공부하시는 분한테서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유튜브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게 되면은 뭐 예상 문제를 찾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번 시험의 예상 문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 때문에 여기저기 학원에서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원 가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험 문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시험을 치실 때 답안을 쓰실 때 어떤 곳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될지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강토 옹벽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하면은 제법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예상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을 칠때 어떻습니까? 기본 상식선에서 어떤 수험 공부를 할 때 예상되는 예상 문제를 알면 참 좋겠다. 예상 문제를 알 수만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예상 문제 하기 이전에 물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거 기출 문제를 보고 이번 문제가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은 예상 문제를 예상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왜 예상 문제를 예상할 수 없는지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출제위원들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취향이나 그분의 전공 분야나 이런 것을 보고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출제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수의 출제위원들이 있습니다.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공직자도 계시고 건설 현장에 계시는 기술자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여러 분야의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분들에게 출제를 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이번에 출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정 숫자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모이세요.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모이세요. 하면은 모여가지고 동시에 출제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출제위원이 누구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지 우리가 출제위원을 통해서 출제 문제를 예상을 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불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문제를 예상할 수는 절대로 없다. 단지 이 예상 문제라는 이야기는 강의하시는 분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냥 추측하는 거죠. 이번에 지난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이 선정이 되면은 공단에서 출제위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 어디에 모이세요 하면은 동시에 이동을 해서 비밀 장소에 가서 출제를 하고 당일날 시험을 치고 나면은 시험 끝나는 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 그분들이 출제 장소로부터 나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박 3일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고 시험이 끝나면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박 3일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만약에 토요일 날 시험을 치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출제하러 들어가서 금요일 날 출제를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치니까 시험을 치는 날 오후 한 5시 이후에 이분들이 출제 장소로부터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상 문제를 예상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지난번 시험 또는 1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쭉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 A 주변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 뭐 A가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은 A 다시 또는 뭐 A2 다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은 똑같은 출제 문항이 똑같이 출제될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미만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강의하시는 분이나 조금 고수들이 볼 때는 문구는 다르지만은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 즉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은 거의 50% 넘죠. 50% 이상 거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 단지 문항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범주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출제될 확률이 50%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공부, 기본 체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 이론이나 공법의 개념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절대로 예상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술사 시험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뭡니까? 기본 체력을 갖추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술사 공부는 마라톤하고 똑같죠. 마라톤처럼 꾸준히 공부를 해 오셨다가 당일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표현하는 것이 기술사 시험이지, 이런 예상 문제라든가 이상한 거 요령으로 어떤 시험을, 기술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시험이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기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 체력, 즉 기본적인 이론이나 공법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공부해서 당일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이 기술사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하는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제가 보강도 옹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보강토 옹벽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면도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강토 옹벽에 대한 단면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구역이라면은, 자, 이렇게 보강 블록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드를 깝니다. 또 보강 블록을 설치를 하고 또 그리드를 깔고 보강 블록을 설치하고 그리드를 깔고 보강 블록을 설치하고 그리드를 깔고 보강 블록을 설치하고 그리드를 깔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강토 옹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중력식 옹벽에 비해 가지고 이 보강 블록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경량입니다. 경량. 자, 그래서 이 하부 기초 지반이 어떻습니까? 조금 약해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L형 옹벽이나 또는 역티형 옹벽이나 중력식 옹벽에 비해서 이 진해력이, 이 기초의 진해력이 조금 적어도 좋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부 옹벽 자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단을 주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또 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강토 옹벽 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보강토 옹벽은 조금 높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높은 옹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옹벽은 어떻습니까? 90도 각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소요 면적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 앞쪽 부지 활용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옹벽에 비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강토 옹벽은 블록끼리 짜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플렉시블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 와도 일반 옹벽에 비해서 조금 피해가 적다. 지진 등에 대해서 어떤 적용성이 좋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유리하다. 이런 것이 보강토 옹벽의 장점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공부하는 게 있죠. 보강토 옹벽의 안정 문제, 외적 안정과 내적 안정. 그래서 외적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안정이 있다. 자, 외적 안정은 뭡니까? 이 보강토 블록하고, 그 다음에 보강토, 이 전체의 어떤 안정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본 옹벽처럼 활동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치마 또는 지지력에 대해서 안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사면에 대해서 안정해야 된다. 이런 외적 안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내적 안정 문제. 내적 안정 문제는 뭡니까? 주로 이러한 보강재에 대한 안정 문제입니다. 보강재. 이 보강재가 안정한 거. 이것들이 내적 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옹벽에 대해서 뭐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술사 공부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 자, 기술사 공부한다면은 이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모르면 암기할 수도 있고 알면은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본 공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다, 누구나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자, 누구나 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부를 가지고는 상대방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알파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알파라는 개념. 자,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알파라는 개념. 이 알파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것은 개인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뭡니까? 조금 시공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 이 보강토 옹벽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는 현장에서 시공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론부에다가 부각시켜주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알파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뭡니까? 기본 훈련이 있고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지식으로, 공학 지식으로 여러분들 습득이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이론적으로 조금 더 무장이 되어 있고 시공 경험적인 내용을 추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만이 이러한 초과점수 알파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강토 옹백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파가 뭐냐?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공기술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공 담당자가 되었던 어떻습니까? 뭐 감리가 되었던 또는 발주처가 되었던 이 보강토 옹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현장에서 시공을 해 놓았을 때 하자도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토 옹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보강 블럭이나 보강재 그리더 이것은 대부분 공장 제품입니다. 그래서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료 측면에서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설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문제. 자, 이 설계할 때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자, 이 설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 재료. 재료는 뭔가 하면은 이 보강 블록하고 보강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뒤처음 흙이 있습니다. 뒤처음통. 이 재료 선정에 맞도록 구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 계산을 합니다. 구조 계산을 합니다. 자, 구조 계산할 때 이 보강 블럭이나 보강재 그리드나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계산이 된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보강재의 어떤 특성. 자, 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강도 감소 계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강도 감소 계수. 강도 감소 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RF라고 이야기합니다. RF. 자, 이 RF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약간의 어떤 안전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RF를 고려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이 보강재의 어떤 장기 인장 강도가 구해집니다. 장기 인장 강도가 구해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전율 약 한 1.5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용되는 장기 인장 강도를 계산을 해서 이 보강 그리드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RF 중에서도 RFID라고 있습니다. RFID. RFID는 뭡니까? 시공 중 보강재 손상에 따른 강도 감소 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FID는 자, 이 보강재가 연성이냐 강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자, 이 보강 뒤처음 흙의 최대 사이즈가 40mm 정도일 때, 자, 이 연성이면은 RFID 값이 1.35 정도 되고요. 이게 강성 그리드를 쓴 경우에는 RFID 값을 1.10 정도로 적용을 해서 이 구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뒤처음부터는 이 구조 계산에 나타나 있는 1.35, 1.10이 되는 최대 사이즈 40mm 이하로 뒤처음터를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40mm보다 더 큰 어떤 뒤처음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구조 계산에서 가정한 1.35나 1.10보다 RFID 값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외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강 블록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든가 배가 불러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보강 그리드가 뭐 파단이 된다든가 인발이 된다든가 하는 내적 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시공 관리, 즉 특히 이 RFID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안지 쓰실 때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뭔가 하면은 이 RFID를 내심 나는 플러스 알파의 소재로 삼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활동하는 나는 이 알파라는 요소를
답안지에다가 추가로 더 기술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득점 전략입니다. 자, 고득점 전략이 어떻습니까? 뭐 표를 잘 그리고 모양을 잘 내고 글씨를 잘 적고 그게 고득점 전략이 아닙니다. 자, 채점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어떻습니까? 시험 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나빠도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친절하게 꼼꼼하게 읽어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숙사를 합격하신 분들이고 또 수험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글씨체가 나쁘다고 감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답안을 구성했구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글씨 못 쓴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형식이나 양식이 고득점이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가지고 쓰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사람은 60점 맞을 동안에 나는 한 70점이나 80점 정도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남는 점수를 부족 점수로 충전시켜 줘야 됩니다. 특히 1교시 용어 정의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 맞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교시에 55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2, 3, 4교시에서 이런 거 쓰실 때 플러스 알파를 취득을 해서 그 점수를 이런 부족한 교시 1교시로 점수를 배분시켜 주면 여러분들이 1, 2, 3, 4교시 통틀어 가지고 만족하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간단하게 짚어만 주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강동백의 구성요소, 공법의 장단점, 파괴 형태, 안전대책, 뭐 이런 아이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보강동백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그림처럼 이런 보강동백에 대한 이런 그림은 하나 좀 그려 주셔야 되겠고, 자, 보강동백의 원리, 아칭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언급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성 요소는 뭐냐? 이 기초부가 있고, 보강 블록이 있고, 그리드가 있고, 뒤처음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 요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런 거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파괴 유형, 외적 불안정과 내적 불안정. 자, 외적 불안정은 뭡니까? 활동, 전도, 치마, 지지력, 전체 안정성. 일반 옹배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옹배가 안정성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내적 안정. 내적 안정은 비로소 이 안쪽에 있는 거, 보강 그리드라든가 뒤총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발 파괴, 인장 파괴, 내부의 활동. 내부의 활동은 뭡니까? 이 보강제하고 이 흙이 서로 마찰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마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는 내부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부 파괴. 자, 이 보강 그리드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드하고 보강 블록 사이에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부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배부름. 이 보강 블록이 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배부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도 내적 안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계 기준이나 시방수, 요즘은 설계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KDS라고 이야기하죠. 시방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KCS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곳이 보면은, 자, 이 안전대책, 안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적 안정과 내적 안정에 따른 평상시, 지진시 이런 안전율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안전 검토. 이것은 뭡니까? 이 옹벽 전체의 어떤 외부의 안전 검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내적 안전 검토. 내적 안전 검토는 뭐죠? 이 보강제와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거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오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강토 옹벽의 토목섬유 보강제, 흔히 말해서 지오그리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기 설계 인장 강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보강 그리드를 선정을 할 때 장기적인 인장 강도가 만족해야만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쭉 공부를 해보시고, 자, 이 장기 인장 강도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구조계산서, 보강토 옹벽의 구조계산서가 있는데, 이 구조계산서에 이 보강토 옹벽을 설계할 때 이렇게 했다 하고 구조계산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조계산에 있는 내용들하고 실제 현장하고 맞는지 이것을 꼭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금속 보강제인 경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목섬유 보강제, 토목섬유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장기 인장 강도 TL을 산정을 할 때 TL은 이렇게 TULT는 뭔가 하면은 극한 인장 강도입니다. 이것을 RF로 나누어 줍니다. RF는 일종의 안전율 개념이 되겠죠. 자, RF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RF는 RFCR, RFD, RFID로 구성이 되는데, 자, RFCR은 뭔가 하면은 크리프 파단에 대한 감소 계수고, RFD는 생화학적 내구성에 대한 감소 계수이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는 이 RFID 값, 시공 손상에 대한 감소 계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장기 설계 인장 강도를 계산을 할 때 TA는 이렇게 보강제의 장기 인장 강도가 계산이 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소정의 안전율 FS 1.5로 나누어 주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값이 되더라. 안전율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RF라는 안전율로 나누어주고 다시 한번 그 값을 안전율 1.5로 나누어주면은 최종 장기 인장 강도 값이 나온다. 이게 구조 계산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RFID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RFID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이 RFID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모범 답안 양식 말고 실제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보면은, 자, 토목섬유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허용 인장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강제 자체의 장기 인장 강도 TL을 먼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TL을 산정할 때, 자, 극한 인장 강도 TULT에서 RF로 나누어 줍니다. RF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RF는 RFCR, RFD, RFID가 있는데, RFCR은 이 보강제의 종류에 따른 크리프 파단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리프 파단 개수에 대한 감소 개수. 이 보강제의 재료가 폴리에스테르 PET,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PE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크리프 감소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자가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FID, 생화학적 내구성에 대한 감소 개수. 이것도 설계자가 이 재질에 따른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RFID입니다. 자, 시공 손상에 대한 감소 개수. 자, 그래서 입경이 클수록 이 RFID 값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연성 지오그리드를 많이 씁니다. 플렉시블한 거, 쉽게 하면 팔랑팔랑한 거 있죠. 잘 휘어지는 거, 이것을 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 1.35를 구조 계산할 때 RFID 값을 적용을 하는데, 그때 대상 흙의 입도가, 이 디처음토의 최대 입도가 40mm일 때 우리는 RFID 값을 1.35로 적용을 합니다. 40mm일 때. 자, 40mm 그러면은 4cm죠. 아주 입도가 작은 겁니다. 조약돌 만한 게 40mm 정도 되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 시공 관리를 할 때 이 디처음터의 최대 사이즈를 40mm 이하로 체가름해서 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반 민간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들 여기에다가 감리라든가 감독자가 보지 않을 때 이런 큰
300mm짜리, 뭐 100mm짜리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어떠한 호박들 같은 거 넣어서 다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보강제의 장기 인장 강도 값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어느 부분하고 구조 계산에서 적용한 장기 인장 강도하고 실제 시공 완료 후의 이 장기 인장 강도는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강동벽의 시공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뒤첨토의 최대 입경, 요거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이 뒤첨토를 어떻습니까? 외부의 어뢰 시험을 보내가지고 최대 입경 40mm 이하 되게 하고 수성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성지수가 6보다 이하 되는 흙을 갖다 쌓아주면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뒤첨 재료의 구비 조건이다. 물론 뒤첨하고 난 다음에 청다짐 해야 됩니다. 다짐도 95%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는 다짐 시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0mm. 그 외에 뭐 보강동백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공면부에다가 그리드를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공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이 뒤첨토의 최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동백은 시공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장 가면은 자 이게 40mm가 아니고 뭐 100mm, 200mm, 300mm 호박돌도 막 쳐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나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24시간 이 흙을 넣을 때 붙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현장에서 이러한 흙이 있을 때 현장에서 발생한 발생토가 있습니다. 이 발생토 가지고 보강동벽의 뒤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유용되는 이 유용토 보강동벽의 뒤첨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용토를 선정을 할 때 시험을 보냅니다. 자, 시험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계산상에서 RFID를 산정할 때 자, 연성 지오 그리드를 썼다. 그래서 구조 계산할 때 장기 인장 강도, 지오 그리드의 장기 인장 강도를 계산할 때 RFID 값을 1.3으로 적용했다면은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뒤첨토의 최대 사이즈는 40mm이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입도 시험을 보내게 됩니다. 입도 분석 시험을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자 최대 사이즈가 40mm 이하 되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소성지수는 6 이하 정도, 6 정도 되게 관리를 합니다. 통상 보면은 뭐 양질의 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봉황제 주변에서 아칭 이펙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흙의 내부 마찰과 파이가 30도 이상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가 30 이상 되게 하기 위한 내부 마찰가 시험은 뭡니까? 직접 전단이나 3초 압축 시험. 이거 현장에 있는 흙을 시험을 보내가지고 흙의 내부 마찰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구조계산서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조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RFID 값이나 흙의 내부 마찰각을 가정을 해서 구조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할 때는 구조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 팩터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험을 해서 현장 유형토에 대해서 보강토 옹벽의 뒤첨재료로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양질의 흙을 써라, 뭐 감마티, 수변밀도는 어느 정도 해라,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 사이즈하고 흙의 내부 마찰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 관리할 때 이런 뒤첨토의 구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보강동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배부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적 안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적 안정의 문제 때문에 보강동벽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동벽은요,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주 멋지고 괜찮은 공법인데 시공할 때 시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시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시공 과정 속에서는 시공이 편하지만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면 재시공하려면은 시공할 수 있는 어떤 여유 부지라든가 여건들이 신설 시공보다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 보수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시공할 때 절대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내적 안정의 문제, 이 내적 안정의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시공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은 뭡니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강토 공백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하죠.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되지만 누구나 하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공부를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어떻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죠. 그것이 실력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골프를 조금 쳐가지고 지금 100에서 120개밖에 못 치는데 프로 선수들 보면은 우리는 그냥 똑바로 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리, 그 다음에 그 라이라 그럽니까? 잔디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 공에다 스핀을 먹일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기술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알파라는 다양한 어떤 기술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단히 공부하고 지식으로 습득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뭐 예상 문제라든가 어떤 기교라든가 어떤 그 뭐 형식이라든가 뭐 이러한 다반의 어떤 형식 기교 가지고는 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완벽하게 이야기해 줄 때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제대로 된 공학적인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이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구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강동부에 대한 본 강좌는 여러분들 다 안다고 보고 여기에서 추가로 알파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알파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면 항상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현업에 있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으로 아이올리그라는 어떤 토목시공 기술사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문적으로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현직 감리원으로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는 감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면은 저에게 톡을 주시면 됩니다.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JINSOO 590입니다. 여기 아니고 카톡 아이디는 JIN590입니다. JIN59 아니면 590인데 두 가지 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은 제 전화번호 자 010-8875-0841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올리그 수강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만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번 시험 1월 하순에 있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꼭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